세상에 이보다 더 안전한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의경까지 동원된 추석 연휴 특별 방범 순찰을 마친 새벽 1시, 교대 근무를 하러 파출소에 돌아온 이창희 경상. 그는 그날 파출소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21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해 근무자 책상 뒤 의자 바로 옆에서 모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백 경사. 흉기에 찔려 출혈이 심했는지 바닥엔 혈흔이 낭자했는데, 무엇보다 백 경사가 허리벨트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파출소에 근무 중인 현직 경찰관에게 이렇게 대담한 공격을 감행한 범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상가 건물 201호에서 때 아닌 추격전이 벌어진 건 2015년 어느 봄. 대규모 인원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급습했지만 201호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못 잡았을 거야. 전부 놓쳤을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위 1층하고 2층하고 통로가 나가지고 그 아래쪽으로 다 빠져나왔을 거야. 사실 그곳은 사무실로 위장이 비밀 영업 중이던 불법 오락실이었습니다. 운 좋게 단속을 피한 줄만 알았지만 곧이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거의 단속은 그렇게까지 안 해요. 과학수사 내가 거의 안 오거든요. 처음이에요. 최초예요. 여느 불법 오락실 단속 때와 달리 현장 감식 작업까지 했다는 과학수사대. 형사나 그 담당 부대에서 이제 감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그렇지 않게 나오죠. 하필이면 그날 담당 수사팀이 과수대의 현장 출동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날 무심코 그곳에 담배꽁초를 버린 한 남자. 그 담배꽁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이 드러난 건 그로부터 2년 후 2017년의 일이었습니다. 2017년 당시 대전경찰청 강력계장이었던 김선영 형사. 김 형사가 오랫동안 찾던 한 미제 사건의 범인이 2015년 그 불법 오락실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당시 그가 미제 팀을 이끌며 다시 운명처럼 마주하게 됐다는 그 사건. 김 형사와 악연으로 시작된 그 사건은 21년 전 추운 겨울날 발생했습니다. 대전시내 둔산동 한복판에서 때 아닌 총성이 울려 퍼진 건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한 대형은행 지하 주차장에 현금 수송 차량이 막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이 현금 가방을 옮기던 순간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는 범인. 천장을 향해 먼저 공포탄을 쐈다는 범인은 곧이어 실탄까지 발사합니다. 현장에 있던 3명의 직원 중 40대 은행 직원 김 과장이 총에 맞았습니다. 끝까지 현금 가방을 지키려던 김 과장은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은행 주차장에서 권총을 쏜 뒤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간 범인. 범행에 사용된 총기는 389경 리볼버 권총, 경찰들에게 지급되던 총이었습니다. 은행 강도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약 2달 전 대전 송촌동에서 총기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 수상한 차량이 나타난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홀로 순찰을 나왔던 경찰관을 차로 쳐 쓰러뜨린 후 피 흘리며 쓰러진 경찰에서 권총을 훔친 범인. 이 경찰은 의식을 잃고 트럭 밑에 방치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머리와 척추에 부상을 입고 이틀 만에야 의식을 되찾았던 경찰. 경찰은 총기를 탈취한 범인이 2달 뒤 은행 강도 살인을 벌인 걸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경찰의 총기 사용 규정상 도난당한 권총에는 공포탄 1발과 실탄 4발이 장전된 상태. 범인을 꼭 잡겠다는 의지로 대규모 수사팀까지 꾸려졌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 전단도 만들어 배포하고 10,000명이 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탐문과 조사를 했다는 경찰.
범인은 경찰의 노력에도 쉽게 잡히지 않았고 사건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16년 뒤 대전경찰청 미제팀을 맡게 된 김선영 형사에 의해 다시 꺼내지게 된 겁니다. 16년이 지났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국과수의 현장 유류품 재감정을 요청했다는 미제팀. 그런데 DNA가 추출됐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형사로서 느끼는 그런 어떤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소름이 돋고 이제 야, 이 사건이 드디어 내 손에 의해서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범인이 차 안에 흘리고 간 마스크에서 2001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범인의 DNA가 2017년의 기술로는 식별된 겁니다. 그리고 그 DNA 정보는 2015년 충북의 어느 상가 건물 201호에서 수집된 담배꽁초 DNA와도 일치했습니다. 형사들은 먼저 담배꽁초의 위치에 주목했습니다. 문제의 담배꽁초는 불법 오락실에서 게임 기계가 있는 영역이 아닌 운영진들이 머물 법한 공간에서 발견됐다는 겁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운영진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린 결과 대상자는 300여 명. 그런데 공개적으로 대상자들의 DNA를 채취할 경우 범인이 눈치챌 수 있기 때문에 한 명씩 몰래 DNA를 확인하는 방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어느덧 4년 8개월, 기약 없는 추적에 모두가 지쳐갈 때쯤 이른바 이상무라고 불렸던 200번대 용의자를 찾았다고 합니다. DNA를 수집하기 위해 그를 추적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 드디어 그가 길가에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DNA 확인 당시 한 불법 오락실에서 영업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남자, 그가 바로 DNA 주인이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 30분 병원에서 내려온 거네. 병원에서 내려온 거잖네. 체포된 남자는 이상무라고 불렸던 남자, 바로 대전은행강도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본명은 이정학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뒤인 오후 3시 경찰들 무리에 이끌려 찜질복을 입은 한 중년 남성이 내려옵니다. DNA 주인 이정학과 같은 날 공범으로 긴급 체포된 남자, 그는 대전은행 강도 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의자 이승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검거된 걸까? 검거된 이정학을 추궁하자 그가 공범으로 지목한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던 겁니다. 이정학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 총기 탈취 사건 당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사람은 이승만, 본인은 쓰러진 경찰관에게서 총기를 가져와 전달만 했다는 겁니다. 2달 뒤 은행강도 사건 당시에 권총을 쏜 사람도 이승만, 본인은 현금 가방만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체포 당시 모든 걸 부인했던 상황. 그런데 내가 쐈다, 검찰 송치를 하루 앞두고 모든 범행 사실을 자백한 이승만. 이승만은 이듬해 발생한 대전 현금 수송 차량 4억 7천만 원 탈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 한창 문제였던 불법 음란물 유통으로 2차례나 징역형을 살았다는 이승만. 이에 불만을 품고 친구인 이정학과 함께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경찰차에 있는 총을 훔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히 홀로 순찰 중이던 경찰을 발견해 우발적인 사고를 냈고 총기를 탈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계속 은행 주변에서 관찰을 하다 보니까 현금 수송차가 일정한 시각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한 뒤 그 다음에 은행 강도를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은행 강도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이승만은 대체 왜 사람까지 죽인 걸까? 위협을 주려는 사격이었을 뿐 살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어쩐지 그의 자백은 곳곳이 의문투성입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총을 쏜 게 단순히 위협을 줄 의도였다는 주장은 어딘가 이상합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옆으로 몸을 숙인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정확히 관통했다는 탄원. 그 권총은 전문 사격 훈련을 받은 경찰에게조차 조준이 어려운 총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총상을 내려면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조준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21년 전 이승만과 함께 사라진 389경 리볼버 권총. 실탄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권총은 지금 어디로 사라졌을까? 범행하고
동구에 있는 대학교 근처 야산에 숨겼습니다. 2008년도에 거기가 개발된다고 해서 혹시 발견될까봐 망치로 잘게 부숴서 버렸습니다. 총기의 행방을 묻는 말에 사건 당일 어느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이승만. 또 2007년에는 들킬까 두려워 다시 꺼내 잘게 부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승만이 내놓은 설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가장 먼저 권총을 잘게 부쉈다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경찰관이라는 존재는 국가의 상징이고 법 집행의 상징이고 사회의 상징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를 공격하는 것이 자기의 복수일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은 그 공격으로부터 탈취한 하나의 기념물, 전리품, 트로피 같은 것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인지 이승만이 자백한 그의 두 번째 범행 대상도 은행이었습니다. 그가 현금 수송차를 탈취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삼중으로 잠긴 금고를 연 뒤 4억 7천만 원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털어놓은 범행 수법이 조금 황당합니다. 은행 직원이 허리에 찬 열쇠를 눈여겨보고 미리 열쇠를 복제했는데 길을 가다가 차량을 보고 본능적으로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은행 강도 살인 사건부터 공소시효가 끝난 현금 수송차 절도 사건까지 그가 진실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어쩐지 의문만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가 막 시작되던 2002년 9월 20일 전북 전주시 금암동의 금암 2 파출소는 여느 때보다 더 조용했다고 합니다. 순찰 근무와 손해 근무 순번 차이로 생사가 엇갈렸다는 그날 그가 목격한 일은 무엇일까? 손해 근무 책상이 있는데 그 옆에가 이렇게 막 딱 엎드려 있는데 피가 뭐 그냥 흥건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근무자 책상 뒤 의자 바로 옆에서 모로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백경사. 흉기에 찔려 출혈이 심했는지 바닥엔 혈흔이 낭자했는데 무엇보다 백경사가 허리벨트에 소지하고 있던 권총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살해당한 이례적인 사건이라 더 참담한 마음으로 부검에 임했다는 이호 교수. 백경사의 몸에는 흉기로 공격당한 흔적이 6군데 있었는데 등 우측에서 약 2.2cm 크기의 자절창 1개, 왼쪽 어깨와 목에서도 크고 작은 자절창 3개가 확인이 됐지만 치명상을 입히진 못했다고 합니다. 양손에 남은 3군데의 방어. 그렇다면 백경사의 사인은 무엇이었을까? 치명상이 왼쪽 가슴에 있는 손상, 심장을 찔렀는데 또 우측 상복부에 있는 손상, 심장을 향해서 올라왔거든요. 결국은 치명상은 부위는 떨어져 있어도 다 심장 쪽이에요. 상복부 오른쪽의 자절창 크기는 5.5cm, 왼쪽 가슴에 남은 치명상은 가로가 8.5cm, 세로가 7cm에 이를 정도로 크고 두 상처 모두 칼 끝의 방향과 깊이가 정확히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이분이 동선이 굉장히 짧아요. 그 의자에서 바로 밑에 떨어진 형태였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격 자체가 워낙 커요. 과학수사팀이 파출소 내부에서 무려 34개의 지문을 채취해 분석했지만 대부분 경찰관의 지문으로 밝혀졌을 뿐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출소 뒷문 쪽 담장에서 백경사와 같은 혈액형의 혈흔이 발견됐고 담장 너머 화단에서도 같은 혈흔과 족적이 발견되자 범인의 침입로와 도주로가 뒷문 쪽일 것으로 추정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무려 21년이 흐른 지난 3월 6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모 경사의 피살 사건 당시 탈취됐던 권총이 발견됐습니다. 21년 전 전주에서 사라진 권총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온 걸까?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아무에게도 발각되지 않았던 걸까? 그런데 특별수사본부에서 드디어 범인을 검거했다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건
백경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넉 달째인 2003년 1월 20일. 3일 전에 검거됐다는 용의자들은 20살 동갑내기라는 3인조 가출팸이었습니다. 박군은 사건 발생 4개월 전 백경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백경사의 근무 수첩에 2002년 5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압류당한 박군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고, 파출소 옆에는 박군이 압류당한 오토바이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파출소 인근 폐가에서 함께 생활하다 사건 당일 오토바이를 찾아오자고 모의한 뒤 파출소로 향했다고 자백한 3인조. 조곤의 등을 밟고 뒷담을 넘은 박군이 파출소 옆마당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사이 김군은 파출소로 들어가 백경사의 눈길을 끄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경사가 창문 너머로 오토바이를 몰래 훔치던 박군을 발견하는 바람에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파출소로 불려 들어간 뒤 백경사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욱하는 마음에 평소 가지고 다니던 칼로 백경사를 찔렀다는 게 박군의 진술이었습니다. 백경사를 찌른 박군이 파출소를 빠져나와 망을 보던 조군과 도주하는 사이 파출소 안에서 권총을 챙긴 건 김군이라고 합니다. 김군과 함께 전북대 인근 건지산에 올라가 권총을 묻었다는 박군. 그런데 닷새째 총기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후로 또 건지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내 권총은 발견되지 않았고, 자백을 번복한 3인조는 결국 2개월 만에 전원 석방됐습니다. 우린 사건 발생 초기부터 3인조가 물증이 없이 풀려난 지난 2003년 말까지 백경사 피살 사건을 밀착 취재했던 한 지역신문 기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촌 기자가 경찰 수사에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건 3인조가 검거된 직후부터라고 합니다. 사건 난 날은 모든 사람들이 계획 범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완전히 달라졌던 제일 큰 건 뭐냐면 나중에 3인조 용의자라고 경찰이 발표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범과 우발이라고 하는 그 해석이 너무 달라지니까 의문의 시작이 사실 거기에 있었는데, 처음은 사건 초기 단계에 뒷문으로 담장을 넘어 도망가느라고 피 묻은 면장갑 혈흔이 찍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앞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경찰이 뒤로 나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인조가 사용했다는 흉기 역시 이상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음식과 함께 훔친 부엌칼로 백경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포장마차의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희가 취재했을 때 얘기해 주시기를 안 쓰는 칼이라 오래 놔뒀던 건데 한자로 없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칼은 순대도 썰리지 않을 만큼 날이 무뎌서 뭐 다른 데 쓰였다는 게 잘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저희한테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 사건에 의문이 많다는 손 기자의 부탁을 받고 3인조의 변호를 맡게 됐다는 박민수 변호사. 이쪽 경찰 쪽에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진범이다 범인이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군헌병대에서는 문제 제기되는 걸 다 진짠가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어요. 결백을 호소하는 김군이 사건 발생 시각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했다는 곳은 3인조가 먹고 자던 폐가 인근의 한 PC방. 탈영병 체포자인 DP 요원들을 파견해 PC방의 IP를 확인해 본 결과 실제로 2002년 9월 19일 0시 53분부터 9월 20일 0시 37분까지 김군과 친구들이 게임에 로그인한 기록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백경사 사망 추정 시간은 0시 30분. 그 시각 3인조가 PC방에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는 명백한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런데 에이, 걔 컴퓨터 켜놓고 파출소 가서 살인하고 다시 PC방에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 본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해서 서울에 있는 게임 본사를 찾아갔어요. 근데 천만 감사한 게 범행 시간 그 시간에 그 무기를 사이버머니로 구매했다는 기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가출뱀 3인조가 2개월 만에 모두 풀려날 수 있었던 건 바로 확실한 알리바이가 확인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철거 직전 폐건물에 백경사의 권총을 숨겨두고 있던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 전북경찰청이 백경사가 탈취당한 권총의 행방을 제보한 사람은 바로 지난해 대전 은행강도 사건의 주범으로 검거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승만. 이승만이 교도소에서
정북경찰청으로 이제 편지 한 통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백경사 피살 사건에 사용된 권총이 그 울산 어디에 있으니까 확인을 해봐라 이런 내용이 좀 담겨 있었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그걸 토대로 울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389경이 발견이 됐던 거고. 그는 어떻게 백경사의 권총을 손에 넣었고 무슨 이유로 21년이나 고이 보관해왔던 걸까? 더구나 재건축이 예정된 여관 건물이 곧 철거되면 그곳에 숨겨둔 권총도 함께 사라져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던 시점에 권총의 위치를 스스로 경찰에 제보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항소심을 염두에 둔다면 이정하게 봐라, 이렇게 백경사 살인을 저지른 그런 흉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이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는 바탕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정에 이 진술이 올려졌을 때는 이 경우는 판사는 이승만의 진술을 더 믿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승만과 이정학 중 그날 백경사가 있던 파출소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일까? 놀라운 건 백경사의 심장을 관통한 흉기로 인해 심장뿐 아니라 심장을 감싸고 있는 갈비뼈 2개도 동시에 골절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심장을 관통하려면 칼날의 길이가 길고 칼등의 두께가 3mm 이상으로 단단한 스테인리스 재질이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식에서는 횟칼일 확률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요 모양 있죠. 요 모양이 또 이제 요런 칼이랑 거의 일치가 되죠. 백경사의 뒷목에 남은 자창의 모양 역시 횟칼의 단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승만과 이정학 중 이런 흉기를 서슴없이 사용할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2001년 대전 은행강도 범행 2달 전, 두 사람은 이미 경찰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 송촌동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을 차로 들이받고 권총을 탈취한 뒤 그 총으로 은행강도를 벌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경찰을 차로 들이받고 은행 직원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이승만. 그런데 뜻밖에도 두 사람 중 강도 전과가 더 많은 사람은 이정학이었습니다. 특히 2004년 이정학이 단독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범죄 혐의가 무척 놀랍습니다. 차량 10여 대와 번호판 22개를 훔친 뒤 불심 검문하는 경찰을 차로 들이받아 체포됐는데 당시 차량 트렁크에서 횟칼과 청테이프, 나일론 끈 등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범죄 전력과 공격성에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두 사람. 하지만 대전 은행강도 사건과 전주 백경사 피살 사건의 패턴을 분석해보면 비어있는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승만과 이정학이 검거된 이후 경찰에 자백한 추가 범죄가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대전의 한 쇼핑몰에서 4억 7천만 원이 들었던 현금 수송 차량을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밀라노 21 사건 같은 경우 이제 이승만이 잡혔을 때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지만 최근에 이제 공동 범행이라고 다시 자백을 했고 이정학 역시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같이 했다고 인정을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2001년 10월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을 차로 치고 권총을 탈취한 지 2달 만에 그 권총으로 은행강도 사건을 벌인 두 사람. 그렇다면 2002년 9월 일어난 전주 백경사 살인 사건은 넉 달 뒤 대전에서 현금 수송 차량 탈취를 위해 권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런 범행 패턴에 따르면 백경사 사건 현장에도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존재했을 거라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승만과 이정학은 이미 대전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탈취한 권총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행강도 사건 당시 공포탄과 실탄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총알이 없는 권총도 여전히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만약 파출소에 침입한 범인이 한 명의 총잡이와 또 한 명의 칼잡이였다면 백경사가 완전 무장을 하고도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채 그대로 피살된 이유가 비로소 완전히 설명되지 않을까?